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다. 21세기는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정보혁명의 시대다. 정보혁명은 제국주의적 침략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요구한다. 더 이상 거짓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 장면은 우길 승천지를 앞세운 일본군이 세계무역의 중심지며 동서문명 교류의 고도인 상해를 처참하게 파괴하는 모습이다. 당시 상해 인구는 350만. 자결하는 폭탄, 거리로 뛰쳐나오는 무고한 시민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일본은 아직도 이러한 전쟁 범죄에 관하여 일말의 본질적 반성이나 사과를 표명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전쟁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들이었다고는 말한다. 그렇다면 정의는 항상 강자의 편이길 뿐이라는 플라톤의 말대로 전쟁 그 자체는 항상 강자의 편익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아직도 동아시아 평화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일본이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1937년 12월 13일) 일본은 남경을 점령했다. 그리고 38년 1월에 이르기까지 13군데에서 무고한 양민을 하루에 1만 명씩 모두 30만 명을 도륙했다. 총알이 아까워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고 도끼로 찍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또 산채로 구덩이에 집어넣고 생매장해버렸다. 이 남경대학살에 대해서도 일본은 한 구분을 한다. 교과서 왜곡을 일삼고 정신대의 슬픈 사연도 다 부정하고 음험한 미소만 지을 뿐이다. 게리라에 협조한 민간인을 처형했을 뿐이냐, 그것은 전쟁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태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당시 일본인들은 타라론의 주장과 더불어 아시아인들의 생명을 허러지보다도 더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했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후손인 일본인에 비하면 아시아인들은 인간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조선 강점의 의지를 드러낸 일본의 무단 통치는 19세기 말부터 이미 잔혹하고도 잔악했다. 당시 조선의 선각자들은 도저히 조선 땅에서는 조선 독립의 확고한 기지를 건설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1907년에 결성된 비밀결사 조직 신민회의 주요 강령 중에 하나가 해외에 독립기지를 건설하고 무관학교를 세워 독립전쟁을 전개한다는 것이었다. 국내 의병활동이 무참히 짓밟혀가고 있을 즈음 많은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야 했다. 나는 난생 처음 러시아 땅을 밟았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의 의식 속에는 러시아는 소련으로만 존재했다. 그것은 너무도 먼 세계였다. 너무도 이질적인 접근 불가능한 동토였다. 소련이란 소비에트 연방의 약자다. 그것은 소비에트라는 통치기구 속에 15개 국가가 연방체제를 구성한 나라였다. 그것은 이 지구 육지의 6분의 1을 뒤덮는 거대한 나라였다. 그런데 소비에트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기점으로 붕괴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연방체제에 속했던 나라들이 분립했다. 그런데 러시아만 해도 89개의 단위로 이루어진 연방 구성체다. 이 러시아 연방만 해도 중국보다 더 크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 것이다.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나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내가 러시아의 땅을 밟는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웠다. 내가 처음 본 러시아, 그것은 좀 우울한 잿빛이었다.
그러나 낯선 이방으로만 생각했던 러시아가 결코 우리 민족의 역사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 넓은 공터에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 눈에 낯익은 주춧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완전히 우리 궁궐의 나무 궁궐을 바쳤던 주춧돌이 아주 분명하죠. 이거는 도저히 이 러시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여기 발견되느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발해, 우리나라 역사에서 너무도 억울하게 사라져버린 우리 귀중한 역사의 일부분인 발해의 궁궐터입니다. 이런 주춧돌이 여기 쭉 발견이 되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궁궐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의 성립으로 우리나라 역사가 고구려사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구려의 역사는 발해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가고 지속되어 나갔던 것인데 그 역사가 엄연한 우리 민족사의 한 부분으로서 다뤄져야 할 그런 중요한 역사가 지금 우리 의식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된 데는 여러 가지 국내외에 어떠한 음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항상 위기를 당할 때마다 고구려를 생각하고 발해를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사를 우리가 생각할 적에도 이 연해주 지역의 최초의 우리 한인들이 우리 독립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토대, 하부구조, 그것을 이 연해주 지역에 구축했던 것은 이 발해사와도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발해 5개의 서울 중에 한 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해의 궁궐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역사는 발해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민족이 이 지역의 문화를 이식했고, 그리고 19세기 후반에는 또다시 우리 민족이 이곳에 대거 이주하면서 농업 기술을 가져와서 새로운 도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떠한 생활 기반을 새롭게 만들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20세기 독립운동의 모든 물질적 기초를 여기서 만들었고, 여기서 대학까지 세우면서 우리 민족의 언어를 지켜갔던 것입니다. 발해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역사, 그리고 독립을 애타게 외쳤던 사람들의 모든 역사가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주춧돌을 만져보면서 정말 이제는 고구려 역사, 발해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재건해야 된다는 생각을 깊게 하게 됩니다. 이 주춧돌에 이 서린 이끼들,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연해주 지역에 19세기 후반부터 우리 민족이 정착했고, 그것이 우리 독립운동의 토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는 바로 이 이끼에서 느끼게 되고, 기나긴 한민족의 역사의 어떠한 연속성을 돌 하나에서도 우리는 새롭게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연해주, 프리모르에라고 부르는 이 지역은
1860년 이전에는 러시아와 무관한 곳이었다. 러시아는 1860년 북경 조약을 통해 이 영토를 청나라로부터 할양받은 것이다. 당시 청나라는 이곳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해주의 남단에는 위대한 부동항 블라디보스톡이 있었다. 그곳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시발점이 되었고 동방 진출의 최적의 해군 기지가 되었던 것이다. 블라디보스톡이란 동방을 지배한다는 뜻으로 새로 지어진 이름이다. 우리 선조들은 그곳을 해삼이라고 불렀다. 많은 사람들이 해삼이가 블라디보스톡의 서투른 한문식 표기로 잘못 생각하는데 해삼이야말로 원명이고 블라디보스톡이야말로 후대에 만들어진 신조어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에게는 북간도와 연해주 그리고 함경도 지역이 모두 하나의 활동 영역이었던 것이다. 우스리스크의 원명은 쌍성자 혹은 소왕령이었고 크라스키노는 연추였다. 모두 그 어원은 우리 고구려 말과 관련이 있다. 러시아의 공식 문서는 조선인들이 이 지역에 합법적으로 정착한 사례로서 1863년 지신어에 13가구가 이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그 실상인즉슨 이미 그 이전부터 조선인들이 두만강을 건너와 이곳에 살았을 것이다. 내가 블라디보스톡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조사해본 바로는 1863년에 이미 지신어 마을에 남자 533명, 여자 446명, 총 999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강가에는 갯벌들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고 강둑 언저리에는 쑥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그 함경도 산골에서 기근에 들었던 우리 조선의 농민들이 국경을 건너 두만강을 건너 이곳에 왔을 때 배산 임수 산을 등지고 앞에 개울을 임하면 그곳에 그들은 도작을 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봤던 광활한 대지, 그 대지의 색깔은 바로 고구려 벽화의 색깔이었습니다. 저는 고구려 벽화의 현장을 비로소 여기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863년에 기근이 들어서 조선인이 이쪽에 오기 전에도 이미 고구려 시대 때부터 조선인들은 여기서 살았을 겁니다. 이 강물이 지신어 조선의 대지, 우리의 모든 역사의 원형을 느끼는 듯한 그런 정감에 저는 흠뻑 젖어 있습니다. 지신어의 허는 무라의 중국 발음이다. 지신이라는 말의 어원은 지신밟기의 지신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지신어야말로 우리 민족이 연해주에 정착한 최초의 마을이었다. 19세기 중엽부터 이곳에는 조선인들이 목가적인 촌락을 형성했다. 그런데 왜 이 마을이 지금은 이토록 텅 비어 있을까? 그것은 1937년 스탈린이 여기 사는 한인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켰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고려인들이 모두 이곳에서 오손도손 살던 사람들이었다. (1937년까지) 한인들은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옛날에 제가 여길 왔더라면 아마 이런 소리가 들려왔을 것 같아요. 도울 선생! 밥 먹었음도!
그런데 이 허허벌판에 이곳이 현재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50만 한인들의 발원지임을 밝히는 아름다운 비석이 하나 외롭게 서 있다. 최근 가수 서태지군이 블라디보스톡에서 공연을 하고 그 수입으로 이 비를 세웠다고 한다. 참으로 갸륵한 일이다. 한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반드시 방앗간이 있게 마련이다. 전기라는 동력이 없었을 때 우리 조상들은 쌀, 보리, 밀 등의 도종 작업을 위하여 연자방아를 썼다. 화강암의 커다란 맷돌은 한인 마을의 상징체였다. 나는 이 벌판에서 연자방아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다행히 봄을 맞이하느라고 겨울 내내 휘덮여 있었던 억새풀을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벌판은 벌거숭이로 노출되어 있었다. 야, 발견을 했구나. 와, 한국 방아가 있다고? 거기? 와. 야. 이 쑥돌, 이거, 이렇게 좋은 돌에, 이거 한국 연자방아구나. 이 뽀얀 연자방아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이 거대한 연자방아를 고국 조선 땅에서부터 끌고 왔을 리는 없다. 조선의 농민들은 여기서 쑥돌을 찾아 정으로 쪼아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저 북쪽 하바롭스크 고관에서까지 석영, 장석, 흑운모가 섞인 쑥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라도 황등돌과 같은 돌이었다. Утренний пейзаж машины пламенем объятый, в командира несли с пробитой головой, по танку ударила болван. 연해주 전체가 우리나라 조선과 동일한 지질대에 속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우연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 아주 화강암의 전형적인 동일한 이건데, 우리나라하고 같은 지질대라는 게 이런 데서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고구려라든가 발해, 이런 역사의 어떠한 동질감을 우리가 이런 길거리에 있는 돌에서도 나는 느낍니다. 연자방아 숫돌이 있으면 분명 암돌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암돌을 찾아야 했다. 어김없이 그 황량한 벌판에 나 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또 멀지 않은 곳에서 나는 더 큰 숫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연자방아는 거대한 초가집 방앗간 속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주변에서 나는 초가집의 흔적과 주춧돌 나부랭이를 발견했다. 그러니까는 여기 그 개화, 보통 이렇게 예를 들면 개화집으로 지은 거라면 이게 지금 이게 주춧돌을 전부 돋아가지고 사방으로 크게 해놓은 거 보면 굉장히 큰 집이고,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이게 일종의 그 개화집 스타일인데, 개화가 없는 것으로 봐서 개화는 여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나무가 많으니까 돌로 이 기초를 쌓아 올리고 거기에 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나무로 이제 못 같은 거 구하기 힘드니까 우선 나무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집을 짓고, 위는 전부 초가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만든 집들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전체가 나무나 초가 같은 건 폭삭 삭아버리니까 흔적이 없고 기와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가 두만강을 건너가면은 여기를 안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부 뭐냐면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동네를 거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선 피로했을 거고, 배고플 거고, 뭐 국경 건너라고 고생했을 거고, 이 마을에 오면 우선 다 따뜻하게 재워주고 뭐 하면서 여기서 일단 기운을 비축해서 이제
블라디보스톡 이런 데로 떠났던 거죠. 물론 안중근도 의병장 유인석도 이곳을 지나갔다. 지금은 텅 비어있는 황량한 벌판이지만 1863년에 이미 1천여 명의 주민이 있었다면 이곳이야말로 두만강을 건너오는 모든 한인들의 아늑한 보금자리였을 것이다. 이러한 하부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역사는 공허한 사건들의 나열이 되고 만다. 역사는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이야기다. 두만강은 이곳에서 100여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나는 핫산 지역의 두만강 하구, 그러니까 한반도의 동해안선 최북단 지점까지 가보기로 했다. 그런데 그곳은 러시아, 중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세 나라의 국경이 맞닿은 곳이며 러시아는 외부인에게 그 지역을 공개하지 않는다. 특별한 허가가 필요했다. 그리고 허가를 받고 들어가도 주민들이 신고하기 일수다. 그럼 국경수비대 군인들이 와서 카메라를 박살내고 필름을 뺏어가기가 일수라고 했다. 나의 조국, 나의 땅을 쳐다보지도 못한다니 참 한심스러웠다. 이 철길이 바로 두만강역으로 통한다. 이 철도가 놓여지기 전에는 우리나라 의병과 독립투사들이 걸어갔던 지름길이었을 것이다. 이 길을 계속 가면 조국이라니. 안중근도 이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두만강을 건넌 적이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철길 위에 피눈물을 뿌렸겠습니까?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평양으로 이곳까지 오는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면 곧 우리의 조국 북한 땅이 나옵니다. 우리는 남한에서 갇혀 살면서 너무 북한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북한도 우리의 조국, 우리의 땅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북한 위로 있는 이 광활한 대륙도 우리 역사의 무대였다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드넓은 바다 너무 좋습니다. 내가 두만강으로 가는 해변에서 느낀 감회는 한 폭의 그림이었다. 그것은 내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느낀 원시 바다와도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리곤 타르콥스키의 영화에서나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저는 중국의 대륙을 가보고 어렸을 때 읽었던 펄복의 대지를 생각하면서 너무도 광활한 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와보니까 이 시베리아 대평원이야말로 우리에겐 더 위대한 가능성의 땅이라고 여겨집니다. 중국 땅은 너무도 사람의 발자취가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간의 채취로 오염되지 않은 원시의 땅이면서도 어떠한 문명의 소질을 담뿍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대한 땅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군요. 때마침 날씨가 음산했다. 안내인은 벌벌 떨면서 카메라도 못되게 겁을 주었다. 국경지대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화물 트럭이 계속 먼지를 뿜어댔다. 그러나 나는 두만강 철교까지는 꼭 가봐야 했다. 바로 국경을 코앞에 둔 곳에 러시아 사람들의 동네가 있었다.
그 뒷산에 오르면 두만강 철교가 보인단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 동네에도 어김없이 화강암 연자방아와 우물이 눈에 띄었다. 지금은 러시아 국경수비대 관계자들이 살고 있는 촌락이지만 과거에는 조선인 마을이었던 것이다. 두만강 언저리는 현재의 국경에 관계없이 모두 이런 한인 촌락으로 덮여 있었던 것이다. 나의 생애에서 최초로 바라본 두만강 철교. 때마침 안개가 자욱했고 빗발이 서렸다. 그 감격을 과연 무슨 말로 형언하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길목, 그러니까 러시아 조선국경 40리만 막혀버리면 우리나라는 반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본래 대륙의 민족이었다. 쫓기고 반도에 갇혀버렸지만 우리는 대륙 벌판을 달리고 또 달리던 사람들이었다. 19세기 말에나 완성된 가야금 산조에도 태고적 말발굽 소리가 가득하지 않은가. 저는 여기서 살그머니 엎드려서 저 지금 북한 땅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이 연해주에 살았던 많은 의병들이 저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우리의 땅을 수복할까, 그렇게 저 땅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바라봤을 겁니다. 이 두만강 하구에 잘룩한 이 나루터가 국내에서 활약하던 의병이나 독립군들이 이 연해주로 넘어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연해주에서 의병을 모집해서 군대를 조집해서 또다시 국내로 진입한 루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유유히 도도히 흘러가는 두만강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외치고 싶습니다. 남북 통일이 없이는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독립도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것은 통일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 남북의 통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독립할 수 있고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을 향해서 떳떳하게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 두만강을 바라보면서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로 저 북녘 땅도 내 땅, 우리 땅, 한 울타리 안속에 내 땅, 우리 땅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선 해야 되고, 이 땅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가서 바라보지 말고 뭔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륙적 기상을 가지고 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저 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 두만강 건너가 조선시대 동북 육진의 하나였던 경흥이다. 안중근은 1908년 6월 연해주 지역에서 300여 명의 의병을 모집하여 경흥과 종성, 회령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 군경을 쳤다. 바라건대 동포들아, 피 흘리기를 맹세하라. 이 세상에서 대의를 모르는 귀신은 되지 마라. 시를 지어 의병을 격려했으나 워낙 급속히 모집한 오합지졸인지라 처절하게 참패했다. 그러나 안중근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대한의 의병 참모 중장임을 자처하고 선포했다. 나 개인 안중근이 개인 이토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
조선의 의병대장으로서 일본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한 것이며 전범 이토를 처단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법정은 그를 재판할 권리가 없으며 오직 만국 공법만이 그를 판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토록 논리 정연하고 죽음 앞에 당당한 안중근. 과연 그는 누구일까? 안중근은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읍 수양산 아래에서 안태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안중근은 법정에서 자신을 포수일 뿐이라고 소개했지만 기실 그의 아버지 안태훈 진사는 황해도의 거유였다. 독립운동가 노백린, 배감 박은식, 백범 김구가 모두 이 지역 사람들인데 안중근 부친과 교류가 있었다. 김구는 안중근 16세 때 안중근 집에 기거하며 신세를 진 적이 있었다. 안중근의 학문과 기계는 이러한 고매한 가풍에서 일찍이 형성된 것이다. 1905년 그는 상해로 갔다. 그곳에서 민영익을 만나 인생의 진로에 대한 자문을 구하려 했으나 상면을 거절당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면 있는 프랑스인 곽신부를 만나 애국계몽에 대한 신념을 얻게 된다. 그리고는 곧 부친 사망 소식을 듣는다. 1906년 3월 진남포로 이사하여 가재를 털어 사문학교와 돈의학교를 세우고 교육사업에 전념하였다. 그런데 1907년 봄 작고하신 아버지의 친구 김진사라는 분이 찾아와 긴급한 시국에 촌구석에서 교육사업에 전념하는 것이야말로 허망한 일이라고 그에게 설파한다. 큰 세상으로 나가 보다 현실적인 투쟁을 해야 할 때라고 역설하는 것이었다. 그는 처음 북간도로 갔다. 훈춘시 경신진 권하촌에는 그가 유숙했던 안씨댁이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다. 여기에 1908년 4월부터 6월간이라고 잘못 쓰여져 있는데 안중근 당신이 직접 쓴 안흥칠 역사에 보면은 1907년 가을에 서너 달 정도라고 그랬어요. 이 지역에 와서 대도천, 구사평, 권하, 방천 등지에서 유숙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확실하게 안중근 의사가 유숙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바로 이 권하촌의 이 초가집입니다. 김진사의 충고는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애국계몽에서 무장투쟁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한 계기였던 것이다. 여기 권하촌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마을에 안중근 의사가 직접 기거하셨던 이 방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1907년 어느 날 김진사라는 분이 찾아옵니다. 너는 뜻이 있는 큰 인물인데 눈을 좀 들어서 세상을 넓게 바라보면은 이미 연해주와 간도 지역에 100만 조선인들이 거대한 세계를 꾸려놓고 있다. 그러니까 그 큰 물로 네가 나가서 거기서 뭔가 활약을 하면서 조국을 도울 길을 모색해 보거라 하면서 훈계를 하는 말을 듣고 안중근이 크게 감화를 받습니다. 근데 그 내용인즉슨 즉 그 애국계몽으로는 안 된다. 결국 네가 무장투쟁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진사님의 말씀에 감복을 받고 이 권하촌이라는 데서 유숙하면서 이 지역의 상황을 돌아보신 거죠. 그러다가 3, 4개월 있다가 연해주로 넘어가서 크라스키노니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이쪽에서 뜻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의병을 일으켜서 결국 조선으로 넘어갔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도저히
이런 방식으로는 내가 이런 오합지졸의 병조를 일으켜서 구국 활동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뭔가 더 효율적인 투쟁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행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위 말해서 그 이등방문 저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리 민족사의 대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고나촌의 안의사 거주처는 우리나라의 공개된 화면에는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다. 주변을 살펴보니 그곳에도 어김없이 거대한 연자방아가 있었다.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부락과 현 중국의 북간도 한인부락이 하나의 조선인 공동 취락군이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이 연자방아가 여기 있는 것만을 봐도 여기는 한인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연자방아가 있는 집이라는 것을 봐서 한인 부락의 중심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중근은 의병전쟁에서 참패의 고배를 마신 후에 하바롭스크로 갔다. 그곳에서 흑룡강 상류 수천여리를 시찰한 후 1909년 정월 연초로 돌아온다. 그곳에서 동지 11인과 더불어 그 유명한 단지 동맹을 한다. 단지 동맹을 한 곳을 안중근이 연추라고만 썼기 때문에 곧 현재의 크라스키노로 추정하지만 크라스키노는 당시 군사도시였고 한인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비밀 결사의 동맹 장소로서는 부적합했다. 안중근이 연추라고 말한 곳은 크라스키노 동남쪽에 있는 얀체해 마을, 현재의 추카노프카 마을이었다. 추카노프카, 이게 추카노프카 강입니다. 일단 이 마을은 1937년 스탈린에 의하여 한인들이 강제 이주당한 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지만 본래 초가집으로 덮인 정감설인 우리 조선 마을이었다. 그곳에도 어김없이 연자방아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중근을 비롯한 많은 독립투사들이 이곳에서 안식처를 발견했고 그들의 독립을 향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들의 조국을 향한 열렬한 가슴을 이 주카노프카 길거리에 나 뒹굴고 있는 이 차가운 돌이야말로 그 뜨거운 가슴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지 않을까요? 조선인들의 우물은 자연석을 동그랗게 쌓아 올린다.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이런 형식이 없다. 그들은 주로 사각의 나무를 이용한다. 조선의 우물은 여기저기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변속관도 우리 옛날 뒷관 그 모습 그대로다. 그런데 이 얀체 마을의 비밀은 이런 옛 풍경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니다. 안중근의 거사는 일개인의 주관적 의사로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 의거를 뒷받침해주는 조직과 자금, 이런 하부구조가 필요하다. 우리 독립운동사는 너무 이런 하부구조를 도외시한 채 개인의 영웅적 행위만을 기술하고 있다. 기실, 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안중근을 도와준 것이다. 안중근은 공판석상에서 이범륜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거부했지만 안중근은 이범륜을 만났다. 이범륜은 간도 관리사, 그러니까 간도 지역
조선 총영사로서 맹활약을 하다가 1905년 을사늑약 후 정부로부터의 소환 명령을 거부하고 연해주로 왔다. 그리고 이 지역의 독립투쟁의 실제적 구심체가 되었다. 그는 전주 이씨로서 황실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지만 투철한 독립정신의 화신이었다. 구한말 우리나라의 가장 탁월한 외교관이었으며 주 러시아 공사로서 경술 국치를 당한 후 통군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한 이범진도 바로 이범륜의 친형이었다. 그리고 고종이 파견한 헤이그 밀사로서 이상설, 이준과 함께 영어, 불어, 로어 등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하면서 실제적인 업무를 도맡아 했던 이위종도 이범진의 아들이었다. 이위종은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에 몸을 바쳤다. 이범륜의 배후에는 항상 연해주 지역에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가장 돈이 많았던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최재형은 함경북도 경원 사람이었는데 1860년대 이미 러시아로 이주하여 러시아인으로서 확고한 생활 기반을 닦았다. 그는 군납업자가 되어 거상이 되었고 2차례나 러시아 황제를 아련했다. 바로 그의 집이 이 얀체해에 있었던 것이다. 여기 널브러진 이 빨간 벽돌이 거부 최재형의 대저택의 잔재다. 제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발견한 최재형이라는 인물, 9살 때 함경도 경원을 떠나서 이곳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선원으로 모든 허드렛 일을 하다가 노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결국은 대학까지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무역업을 하고 군납업을 하면서 한인으로서는 가장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이 돈을 벌었으면 다들 사람들이 치사해지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대의를 위해서 열렬하게 끝까지 투쟁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산 위대한 생애는 바로 이 최재형 선생의 벽돌집 앞에 서 있는 이 나무가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중근이 이범룡과 의병을 일으켜 두만강을 건넜을 때도 그 군자금을 최재형이 댔다. 이토를 죽이는 안중근의 거사에도 최재형이 관여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안중근은 블라디보스톡에 살고 있던 황해도 의병장 이석산으로부터 100원을 강탈했다고만 쓰고 최재형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나 최재형은 보호되어야만 할 인물이었기 때문에 일체 언급치 않은 것이다. 52년 3월 대한국민의회, 해조신문, 대동공보, 본업회, 본업신문 등 연해주 지역의 정치, 언론, 교육 사업은 최재형의 헌신 없이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다. 그리고 초기 상해 임시정부에도 상당한 자금을 보냈다. 그러나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의 지위는 사양했다. 우스리스크 볼로다르스카야 38번지. 이 집은 최재형, 그의 열렬한 헌신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간직하고 있다. 1920년 4월 연해주 경신참변 3.1운동 1주년 만세 사건을 빌미로 대거 민간 소탕 작전을 벌였던 일본 군경에 의하여 무참히 살해되었다. 안중근이 단지 동맹을 한 것도 실은 얀체해 최재형 저택 아니었을 것으로 비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 기념비는 현재 크라스키노에 세워져 있다. 단지 동맹을 상징하는 핏발
햇방울 모양의 아름다운 비석이 추카노프카 강변에서 오가는 이의 시선을 끈다. (1909년 1월) 우리의 안중근 의사는 이 지역에 사는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왼손 무병지 이 손가락을 자르므로써 조국에 헌신할 것을 각오합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 홀로 떠납니다. 그때 동지들이 어디를 가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나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간다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블라디보스톡으로 갔고 거기서 이토 히로부미가 할빈에 올 거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주먹을 불끈 쥐면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 그 늙은 도적놈이 내 손안에서 끝장나는구나 하고 분연히 외칩니다. 안중근 본인의 기술에 의하면 블라디보스톡에 이르러 우연히 이토가 이곳에 올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대동, 공보 등 여러 신문을 사보고 비로소 이토가 며칠 사이에 할빈에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보다 치밀한 조직적 거사 계획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전체적 정황을 엄밀히 검토해보면 안중근의 거사는 단독적 의지로 추진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만큼 사태는 긴박했고 개연성이 높았고 스릴이 있었다. 그에게는 이미 그해 5월 회령에서 구입한 검은색의 7연발 블로닝 권총이 있었다. 약실에 한 발을 더 채우면 8발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탄환은 덤덤탄인데 관통력은 약하지만 몸속에 박혀 납성분이 급속히 퍼지면서 치명률을 높이는 특성이 있다. 탄두 끝에 십장의 홈이 나 있다. 명중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격에 대한 완벽한 자신감이 없으면 쓰기 어려운 탄환이었다. 안중근은 여간방 차디찬 등불 아래서 다음과 같이 시로써 비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장부가 세상에 처함이여 그 뜻이 크도다. 내가 영웅을 만들 것인가 영웅이 때를 만들도다. 전하를 웅헌하게 바라보라. 과연 언제 업을 이루고 동풍은 점점 차가워지는데 장사의 뜻은 점점 뜨거워진다. 분개히 한번 떠남에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리로다. 물론 안중근을 동반한 동지들이 있었다. 우덕순, 조도선, 유동화 등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안중근의 거세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 러시아 말을 잘하는 유동화는 횡설수설하기만 했고 우덕순과 조도선은 하얼빈역 남쪽 84km 지점의 채가구역 부근에서 고온히 자고 있었다. 열차는 새벽에 기적을 울리며 채가구역을 그냥 지나쳤던 것이다. 1909년 10월 21일 이토 히로부미는 대련에서 남만주 철도를 타고 북으로 향했다.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은 이토 히로부미는 바로 여기서 기차를 타고 떠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련은 일본 대제국의 대륙 침공의 관문이다. 1905년 러일 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대련에서 장춘까지의 남만 철도를 획득하여 그 궤도를 일본이 쓰던 국제표준계로 바꾸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10월 20일 대련에서 기차를 타고 여순, 요양, 봉천, 무순을 거쳐 25일 오후 7시 장춘에 도착했다.
이토는 그 광활하고 기름진 만주 벌판을 바라보면서 이 대지가 곧 우리 대일본 제국을 살찌우게 하는 영토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시종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1909년 10월 21일) 아침, 안중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열차를 타고 동방의 모스코바라고 불리웠던 하얼빈으로 출발했다. 나도울은 안중근의 그 험난한 여정을 따라 하얼빈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 길은 정말 험난했다. 우선 중국 정부는 촬영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모든 것을 6mm 카메라로 몰래 찍어야만 했다. 5월 중순이었는데도 몹시 쌀쌀했다. 하얼빈역 플랫폼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10월 26일 운명의 날이 밝았다.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산 외투를 거치고 일본인으로 보이게 만드는 챙 있는 편한 운동모를 썼다. 그리고 블로닝 권총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 모두 8개의 총알이 장전되었다. 이토오는 기차가 하얼빈역에 도착한 후에도 20분이나 기차 안에 머물렀다. 그는 러시아 재무장관 코코프초프와 러일 전쟁 이후에 북만주 이권 문제에 관한 최후 담판을 했다. 안중근은 이날 새벽 5시경에 일어났다. 아버지, 엄마, 그리고 숨진 동지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6시 반 하얼빈역으로 갔다. 그리고 역 앞의 가까운 한 찻집에서 차를 마셨다. 그때 안 의사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한 인간으로서 감당키 어려운 어떠한 심적인 하중, 그 순간에 우리 민족 전체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한순간 한순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겨눈 총뿌리는 이토시로군이라는 한 개인에게 겨눈 총뿌리가 아니라 일본 문명 전체의 부도덕성에 대한 인류의 항변을 대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VIP 대합실 직원들에게 사정하여 어렵게 플랫폼으로 진입했다. 안중근은 이토를 본 적이 없다. 키가 작고 수염이 있는 노인이 나타나자 그냥 그가 이토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9시 30분 러시아 병사들 사이에서 틈새를 발견했다. 그 순간 세 발이 어깨부터 차례로 명중했다. 첫 번째 총알은 오른팔을 뚫고 제7늑간의 수평으로 박혀 심장 앞에 멈추고, 두 번째 총알은 오른쪽 늑관절을 통해 제9늑간으로 들어가 흉막을 관통했고, 세 번째 총알은 상복부 중앙으로 들어가 왼쪽 복부에 박혔다. 순간 안중근의 머리에는 불안한 생각이 스쳤다. 바로 저 놓친 내가 이토가 아닐 수도. 주변에 사람들을 쏘기 시작했다. 세 발이 모두 명중했다. 수행원 하야시, 하얼빈 총영사 카와카미, 만철 이사 타나카. 순간 죄책감이 스쳤다. 안중근은 휴메니스트였다. 내가 무고한 사람들을 살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총쏘기를 멈추는 순간 러시아군이 덮쳤다. 꼬레아 우레, 꼬레아 우레, 꼬레아 우레. 안중근은 바로 이 건물 러시아 동청철도구에서 한나절 붙잡혀 있었다. 이날 저녁 9시경 일본 총영사관으로 호송되었다. 이 건물은 지금도 남아있다. 이 영사관 지하실 취조실에서 안중근은 그 유명한 이토의 15죄목을 설파하여 취조자들을 놀라게 한다.
안중근에게는 동양평화론이라는 치열한 논리 구조가 있었다. 이토호는 동양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일본 국민을 위하여서도 처단되어야만 하는 인물이었다. 11차 신문 6회 공판을 거쳐 안중근에게 사형이 언도되었다. 안중근은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항소하려 했다. 닷새가 남아있었다. 그런데 항소를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게 만든 것은 그의 생존을 가장 간절히 원했을 어머니였다. 매라고? 에휴, 이 엄마의 마음인들 어디로 갔냐야. 그냥 죽어라. 일본 놈들이 어드런 놈들인데 항소를 하겠다고야. 항소하면 목숨 구걸한 것밖에 더 되겠느냐, 야. 그냥 죽어라야. 너하군 이 세상에선 끝난 것 같구나.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나라를 위해 할 일을 다 했는데 잠이나 자거라. 눈 꼭 감고 잠이나 자라. 야. 어머니가 다녀간 후 안중근은 진실로 생사를 초월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일본인 간수장 치바는 쓰고 있다. 어머니는 다시 면회를 오지 않았다. 그리고 안중근의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 아침 하얀 비단으로 손수 지은 한복을 보냈다. 바로 이 사진이 우리 독립운동사의 진로를 밝힌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모습이다. 32살이었다.